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 주 시작 월요일 눈여겨볼 만한 뉴스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 윤정희 씨의 알츠하이머 소식이 올라와 있는데요. 알츠하이머를 앓은 지 10년째 됐는데 최근에는 딸의 얼굴을 가끔 못 알아볼 정도로 악화됐다, 이런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2010년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한 영화 C에서 알츠하이머를 앓는 역할을 맡았었는데 이때부터 알츠하이머 증세가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쇼트랙 월드컵 2차전이 열리고 있는데 첫날 경기에 메달 5개가 걸려 있었는데 우리 선수들이 3개를 획득했습니다. 황대헌, 박지원, 김지유 선수,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 황대헌 선수는 남자 1000m에서, 박지원 선수는 남자 1500m에서, 또 여자 1500m에서는 김지유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우리 쇼트랙 선수들 마지막까지 누구도 다치지 말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해당 지역 발표했잖아요. 근데 추가 지정하겠다, 이런 얘기했고 30억 이상 집 사는 사람들 자금 출처 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이른바 부동산 과열 지역에 국한하는 핀셋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건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언제든지 순발력 있게 지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정부의 부동산 핀셋 규제, 과연 과열된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일입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 한때 마스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오늘 비 소식이 나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는 아침까지, 또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서 내륙은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 있겠고요. 비가 그친 후에는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에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또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보시죠. 오늘 한낮 기온은 14도에서 20도 선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저녁 날이 굉장히 쌀쌀하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집 나올 때 저희 집 앞에는 비가 분명히 안 왔는데 상암동에 오니까 비가 내리죠. 그러니까 비가 곳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비가 왔다 갔다 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대개 층간소음은 안녕하십니까? 층간소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이 났는데 한 60대 여성이 층간소음을 견디지 못해서 위층에서 이제 소음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복수하겠다고 헤어드라이어를 켜놨어요. 근데 이게 장시간 켜지면서 과열이 돼서 집에 불이 났습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렇죠. 거기에 벌금 100만 원까지 참 씁쓸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먼저 김지현 기자, 어떤 사건이죠? 네,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한 60대 여성 A씨가요. 이 위층에 장시간 층간소음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복수를 다짐을 했습니다. 복수를 다짐을 해서 장시간 소음을 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집에 있던 5단 서랍장 위에 그 30롤짜리 휴지 세트 있잖아요. 그렇게 쌓아서 그 위에 헤어 드라이어를 올려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시간 이제 헤어 드라이어를 켜놨는데 그런데 웬걸 이게 과열이 되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그 휴지가 땔감이 돼버렸네.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불쏘시개 땔감이 되면서 불이 옮겨 붙었고 이게 벽과 천장으로까지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났습니다. 좀 이 정도면은
이제 위층에서는 저 같으면 이제 미안해서라도 이사를 떠나거나 네. 아니면 벌금을 좀 보태드리거나 내드리거나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 집이 불이 났잖아요. 이거 법원에서 조금 뭐 깎아주거나 봐주는 거 없을까요? 봐주면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너무 짠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실수였다. 나는 화재가 날 줄 몰랐다. 그리고 내 집이다라고 주장을 해도 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말 인명피해가 날 수 그렇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수인 경우에도 처벌을 하고요. 실화죄라고 해서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하는데 사실 100만 원 정도라면 사실 그렇게까지 또 중하게 처벌된 거라도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네. 많이 봐준 것 같아요. 네. 방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불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인지했다 그러면 방화죄가 성립하면 더 큰 범죄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집이 불탔기 때문에 실화죄 적용해서 벌금 100만 원 한 것이고 사실은 자기 거든 남의 거든 불내게 되면 이건 불내는 거는 이 재물을 관련된 게 아닙니다. 예. 불내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네. 그걸로 처벌하는 거거든요. 불난 것 자체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아, 뭐이 정도는 가벼웠다. 가볍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사실 뭐 대화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예. 근데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되면 이게 궁여지책으로 아랫집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복수를 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층간소음 복수를 위한 제품들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품이. 제품이 있어요? 제품. 네. 오. 이렇게 저음이 강한 우퍼 스피커 네. 같은 거를 이제 천장에 달아놓고 네. 이제 윗집이 울리게 만든다든지 소리가 위로 올라가. 예. 그리고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이 고무 망치로 천장을 두드리는 방법까지 있는데요. 이 층간 소음을 참다 견디지 못해서 이제 윗집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품을 찾는 사람들까지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 집 천장 부서지겠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호를 하려고 이렇게 고무로 쌓인 고무망치로 네. 많이 두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 복수 제품을 사용했다가는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그렇습니다. 처벌을 받습니까? 지를 실제로 부순다면 뭐 손괴죄가 되지만 부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위해를 가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요. 정도가 크고 그 사람이 상당한 고통을 느낀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에서는 이제 폭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때리거나 밀치거나 이런 것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큰 소음을 들었을 때 고막이 찢어질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 네.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청각기관에 대해서 어떤 폭력,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게 원래 윗집에서 어떤 소음이 발생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일상생활 소음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아랫집에서 위에로 소음을 올려보낸 거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가 쉬워요. 일부러 내지 않으면 윗집으로 소음이 올라가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밑에 층에서 피아노 계속 치고 이러면요. 아우, 저도 그것 때문에 고생했는데 위로 올라가요. 그거 힘들어 아주. 그렇죠. 그런 경우들도 물론 있지만 네. 보통은 쿵쿵 이제 발걸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밑으로 내려가니까 복수예요. 네, 뭐.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런 거 이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올라가서 그쵸. 너무 시끄럽다, 피해가 된다. 근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만지 화가 나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 저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그러니까 한 3번 정도는 참아요. 웬만한 네. 일들을. 근데 참다 안 되니까 결국 그렇게 된 건데 제가 이거는 실화인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 친구가 이제 소음을 내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윗집에서. 근데 아랫집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도 친구도 이제 뜻대로 안 됐고 좀 사실은 좀 가볍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공서체로 서예로 예. 정말 정성스럽게 조금 부탁드린다. 조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진지하게, 했는데 뭔가 이 궁서체에서 오는 위압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많이 조심한다 그러더라고요. 반대로 저희도 이제 저희 위층의 입장이고 아래층에 미안해서 아이 글씨로 아이 네. 시켜서 미안합니다. 조금 귀엽다. 좀 참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보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민원이 좀 줄어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글자 좋은 것 같아요. 메모가. 글자가 중요하네요. 예, 글씨체.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써서 해결이 되면 정말 너무 행복한 결말인데 사실 이렇게 층간 소음 때문에 괴롭다면서 위층 주민에게 이렇게까지 복수를 한 남성도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 늦은 밤 아파트 주차장을 서성이는 남성이 한 명 저렇게 보이는데요. 네. 흰색 승용차로 이렇게 다가갑니다. 이렇게 다가가다니 갑자기 다짜고짜 차에 발길질을 해대는데요.
어우, 지금. 네. 아, 분노가 저 완전 위층 사는 네, 사람 차량을 부순 차구나. 남성은 아파트 주민인 20대 남성 김모 씨인데 네. 위층에서 밤마다 층간소음을 낸다면서 이제 위층에 사는 70대 주민의 차량을 저렇게 발길질을 해서 망가뜨린 겁니다. 어허. 야, 어머. 저 뒤쪽 다 망가졌겠어, 저거. 뒤쪽을 막 차네. 네. 아니, 근데 저거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나왔을 것 같아요. 저 네. 정도 찼으면은. 저렇게 그렇게 화풀이를 했는데 수리비도 무려 460만 원. 아이고. 아니, 저거 수리비뿐이 아니고 저 법적으로 처벌될 것 같은데. 처벌되죠. 네. 일부러 재물을 손괴한 겁니다. 손괴죄가 성립하고요. 네.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의 벌금인데요. 수리비 자체는 또 민사로 물어줘야 되고요. 또 처벌은 처벌대로 돼야 되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거는 그냥 제가 법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네. 확실히 잘못한 게 일단 상대방의 재산이잖아요, 차도. 네. 그걸 저렇게까지 망가뜨렸으니까 처벌 받아 마땅한 것 같아요. 그걸 받아야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처벌받고 저렇게 뭐 물건을 부수는 거에서 그치지가 않고 정말 뭐 경악스러운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얼마 전에는 한 남성이 층간소음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면서 70대 경비원을 폭행해서 숨지는 아이고.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렇게 방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경비원에게 달려들어서 한 남성이 주먹을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데요. 좀 아니, 경비원한테 왜 저랬어요? 네, 굉장히 폭력성이 높은 장면이어서 네. 저희가 다 보여드리지는 네. 못해요. 아유. 달려가네요, 막. 저렇게 달려들어서 남성을 저렇게 폭행을 했는데, 경비원이 소음 낸 건 아니잖아요. 맞아. 근데 저렇게 해서 결국 이제 경비원 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아이고. 문제는 이 피해자 유가족에게도 네. 이 남성이 뭐 단 한 번도 연락이라든지 뭐 사죄라든지 한 번도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유가족한테도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네, 이거 정말 화가 나네요, 이거. 네, 그래서 이 살인죄로 기소된 이 남성은 이 변호인을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도 네. 살해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좀 밝혔는데요. 네. 명백한 범죄입니다. 예. 야,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네요. 정말 막 영상을 보는데도 너무 화가 나서 네. 아침부터 당이 많이 떨어져요. 어. 네, 그 정도고 그러니까. 사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할 가족을 잃은 거잖아요. 유가족의 슬픔은 뭐 어떻게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이 경비원 이제 아들이 그 재판을 지켜봤는데 재판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울분을 토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피의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연기인 것 같다고 네. 느낀 거죠. 사죄도 없었고 연락도 없었는데 갑자기 네. 법원에서는 뭐 반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절대 감형을 해주지 말라면서 탄원서까지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전혀 와닿지 않는다 이거죠. 네, 그쵸.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사건과 폭행 범죄가 1년 전보다 38%나 늘고 있다. 아유, 그래요. 이 층간소음이 이제 지금 사건은 경비원한테 이제 했던 건데 일반적으로 윗집 아랫집에 이런 폭행 사건, 살인 사건까지 일어난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네. 명절 전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사건 중에 50대 남성이 80대 그 할머니한테 뭐 슬리퍼로 폭행을 행사해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폭행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층간소음이 있을 때요, 당사자들이 둘이 만나면 오히려 분쟁이 더 커질 확률이 크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좀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런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 주체가, 그러니까 네. 즉 뭐 관리사무소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경비원분들 이런 분들이 해당 세대에 방문을 해서 이제 들어가서 소음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이럴 때 이제 주민들이 거기에 협조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법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럴 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제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은 일단은 어떤 사례인지 전화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경우엔 직접 그 세대에 방문을 해가지고 소음을 측정하기도 하고 자료를 또 이제 확보를 해서 배상까지도 진행을 네.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음을 측정을 해서 분쟁을 막아보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소음의 기준이라는 게 좀 모호하지 않나요? 예, 맞아요. 이제 사람마다 또 느끼는 정도가 있어서 이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일단 포괄적으로는 뭐 문을 쾅 하고 닫는 소리, 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그리고 이제 밤에 뭐 세탁기를 돌리거나 청소기를 돌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소음에 대해서 일단 주간에는 43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되고 야간에는 이제
밤이니까 더 조용해야 되기 때문에 38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최고 소음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57데시벨, 야간에는 52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아, 근데 이게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이 수로 들이니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자, 네. 어른이 뒷발꿈치로 걷는 소리. 요게 한 40데시벨 정도 되고요. 쿵쿵 이런 거. 아이들이 요래 걷는 예, 게 예. 뛰는 거죠. 어. 50데시벨. 의자 찌 끄는 소리가 한 60데시벨 정도. 그거 듣기 싫어. 의자 끄는 거. 찌 끄는 소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민원이 많은 건수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아이들 뛰는 소리입니다. 또 네. 발걸음 소리. 네. 이게 뭐 시공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네. 이게 가장 민원 건수를 많이 차지하고요. 아. 우리 입장에서는 소음이 아닌데 또 아랫집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아. 소음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아이 뛰는 거 잡아놓을 수도 없고 묶어놓을 수도 없고 이거 참 이게 민망해요. 근데 저도 집에 꼬맹이가 있는데 네. 그 저는 이사 갈 때마다 얘 데리고 그 케이크 하나 사서 네, 네. 아예 밑에 층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콩콩거리면 이놈이 그럴 겁니다. 얘기를 하면 막 웃어요. 네. 저희가 조심을 하겠습니다만 이놈이 콩콩거리면 한 3번만 봐주십시오.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그 윗집 아이를 자주 만나요. 네. 근데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꿈을 짓밟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괜히. 그래서 만나게 되면 너야? 너구나. 네? 그러니까 아니야. 이렇게 그냥 넘어가. 서로 그러면 좋을 텐데. 맞아. 맞아요. 사실 정말 이게 이웃 간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네. 일단 그 양해를 좀 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소음을 내게 될 경우에는 인근소란죄라고 해서 경범죄 처벌법에 10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 구류, 과료 이렇게 처벌도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신고를 하게 되면 한 3만 원 정도 벌금 등이 부과가 되고요. 근데 3만 원은 좀 받는 스트레스에 비해서 너무 맞아, 적은 맞아. 액수 아니에요?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에.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액수도 적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사실 피해를 당한 거는 이웃 주민인데 이 돈이 이웃한테 오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재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로 한 2가지만 살펴보면 아까 그 소음 측정 기준이 있었는데 거기서 5데시벨 미만으로 그걸 초과하게 됐고 그게 6개월 이하다. 비교적 이 중에서는 좀 경미한 피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당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괴롭겠죠. 그럴 경우엔 31만 2천 원 정도가 이제 배상이 될 수가 있고 가장 좀 큰 제시 기준으로 봤을 땐 3년 이하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소음이 있었고 그 초과하는 정도도 10에서 15데시벨 이상을 이제 초과했을 경우에는 109만 2천 원 정도로 이제 배상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가 않아요. 변호사 소송 비용보다 훨씬 적은 편이거든요. 네.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돈을 얼마나 들여주니까 저 윗사람들 제가 어떻게든 좀 하고 싶다. 근데 변호사 비용보다 일반적으로 지금 데시벨 기준도 있고 정신적 손해입니다. 어떻게 다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위자료가 많아봤자 200만 원, 30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 소송을 통해서 구제 받는 것보다는 지금 말했던 센터라든지 단체를 통해서 구제를 받는 게 오히려 좀 타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저희가 이렇게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렸지만 결국 나중에는 감정 싸움까지 번지더라고요.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또 배려하는 마음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김지한 기자 다음 소식 뭔가요? 네, 다음은 바로 노후 준비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봤는데요. 본인과 배우자의 노후 준비는 어떤가 이런 질문에 아주 잘 돼 있다가 1.6%, 잘 돼 있다가 8.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야, 그러면 10%도 거의 안 다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0% 정도면은 90%는 안 돼 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이 요즘에 인기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면 거기에 살면서 연금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국민연금 받고 주택연금 주택연금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법이 좀 개정이 된다면서요? 네, 개정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부부 중에 한 명만 이제 60세가 넘으면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연령을 낮춰서 55세 정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공시 가격도 그 전까지는 9억 원이 넘으면 안 됐어요. 예. 근데 이제는 13억 원 정도로 상향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이 주택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쓰면 참 좋은 이 주택연금일 텐데 문제는 요즘은 주택연금 때문에
때문에 가족 간에 또 분쟁이 있다면서요? 네, 혹시 효도 분쟁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효도 분쟁? 효도? 효도 분쟁? 이게 무슨 뭐 상속 진여 이런 거 관계가 있나? 맞습니다. 주택연금이 예. 최초에 도입이 됐을 때는 이게 효도연금이라고 그랬어요. 예. 자식들이 이제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데 부양할 방법이 뭐 마땅치 않으니까 주택을 통해서 연금형으로 부양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네. 효도연금이라고 표현했는데 만약에 부모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하게 되면 연금이 끊깁니다. 끊기고 그때부터는 상속이 되는데 자식도 일정 부분 상속을 받습니다. 동의를 해줘야지만이 주택연금이 계속 지급이 되는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네. 동의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법적 분쟁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주택연금 관련된 분쟁을 효도 분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돌아가시면 이제 상속 재산이 되니까 네. 그 만약에 부인이 살아계시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어머니하고 자식이 공동 상속자가 되니까 거기서 분쟁이 생기는군요. 그렇죠. 저는 제가 할랍니다. 우리 어머니 안 드리랍니다. 이렇게 분쟁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쉽게 말하면 자식이 이제 부모의 재산을 그러니까 약간 그걸 뺏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이제 주택연금 지급에 동의 자체를 안 한다는 건데. 그러네.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는 집도 잃고 연금도 잃고 그렇다고 자식이 부양을 한다는 또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그렇죠. 사실 아니, 부양하겠습니까? 자식까지 잃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도 잃어버리고 이거는 뭐 다 잃게 돼서 굉장히 또 화가 나고 답답하네요, 사실. 예, 정말 서글프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 이제 자녀들이 이 주택연금 받는 걸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이 경매로 붙여지고 거기서 대출금이 있다면 그걸 갚고 나머지는 이제 자식하고 이제 생존한 그 배우자가 가지게 되는데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택이 없다 보니까 연금도 못 받게 되고 결국에는 말씀처럼 집도 잃고 또 연금도 못 받고 부양조차도 이미 이제 이렇게 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못 받게 돼서 굉장히 쓸쓸하고 외롭게 그렇게 지내야 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어떡하고. 사실 또 실제로 있었던 사연이 네.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80세의 주부입니다. 저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매달 139만 원씩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주택연금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동 상속인인 저의 아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아니 진짜로 저런 일이 있네요. 이게 실제 사건이란 말이죠. 네. 사실 이거는 자식을 잘 키워놨는데 적반하장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그 상속 포기각서 이런 걸 미리 받아두면 되나요? 우리가 뭐 각서 있어요. 특히 포기각서. 특히 가족법상의 뭐 재산 분할 포기각서, 상속 포기각서, 무슨 포기각서는 거의 다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요? 상속 포기각서를 받은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려면 사망 시에 상속 효과가 발생하는데 사망했을 때 다시 상속 받겠다 하면 그 각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미리 받아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택연금 가입할 때 그럼 만약에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놔야 돼요?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는 자녀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공감대를 좀 형성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자식 그리고 뭐 사위가 있으면 사위, 며느리까지 다 같이 불러놓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차피 일도 할 수 없게 되고 하니까 앞으로 너희들한테 손을 벌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대신에 요 주택으로 계속 연금을 받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한 명이 먼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이제 그 한 분이 홀로 외롭게 이제 지내셔야 되는데 그때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따로 요구하지 않을 테니 요거는 잘 그 주택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고 사실 홀로 남으신 그 부모님 중에 한 분도 돌아가시게 되면 결국 그 주택도 상속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시간차의 문제인 건데 굳이 홀로 되신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겠다고 하는 게 참 안 되는 그래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사실 요걸 녹음도 좀 하시고 서면으로도 쓰시는 게 좋고 정말로 내가 주택연금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못 받게 되는 걸 막고 네. 싶다 이러면은 자녀들한테 내가 주택연금을 못 받으면 너희들이 부양료로 그 주택연금의 한 2배 정도 되는 돈을 다오. 이렇게 약정을 해놓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그걸 얘기해야 알아들어? 그래도 끝까지 자기가 받으려는 자식이 있다면 사실은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뭐 입법 예고가 돼 있는데 신탁형 주택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신탁을 해가지고 이 자동으로
뭐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한테 승계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이제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데 만약 이게 통과가 된다면 자식의 동의 여부 상관없이 바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미 주택연금을 가입한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또 그분들은 또 어떻게 법적인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탁형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네. 이미 이제 연금을 가입해 있는데 만약에 자녀들이 나중에 동의를 안 할 것 같다 이런 걱정이 드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다 불러 모아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부모 자식 간에는 부양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택연금을 못 받으면 2배로 지급을 해달라는 약속을 해다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내용을 공증을 받아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자녀분께서는 주택에 욕심을 내게 될 경우 부양료를 2배로 더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네. 이렇게 간접적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택연금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 같아요. 뭐 너무 소개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나중에 꼭 하고 싶고요. 이 둘 다 부모하고 자식하고 윈윈하는 제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주택 가격이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3억짜리인데 사망한 후에 2억, 5억이 됐다. 그 2억 정도는 자식들이 받아갈 수가 있어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예전에 지급했던 금액에서 더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나 자식 입장에서는 주택연금이 상당히 좋은 제도다. 다만 이렇게 분쟁만 없으면 상당히 좋을 것 그러게.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분쟁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그래도 남의 일이라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아, 뭐 저런 불효 같은 건 뭐 예. 남의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데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주택하면 가진 재산 중에 사실 가장 큰 재산이잖아요. 네. 자식 부부가 이렇게 찾아와서 이 주택을 우리한테 증여를 해주면 앞으로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부모님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대신에 아파트를 자식에게 줬어요. 주택을 네. 자식에게 줬는데 갑자기 자식이 입을 싹 닫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이라 사고라 할 수 있죠. 네. 그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줬는데 자식이 뭔가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을 때 이 줬던 부동산 돌려달라. 이런 소송이 10년 전에는 한 150여 건이면 지금은 지난해 255건으로 크게 늘었고요. 네. 그래서 법률사무소에 와요, 울면서. 이 자식 때문에 막 미치겠다. 안 좋다. 그럼 저희가 효도계약서를 한번 작성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효도각서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이 효도각서에 얽힌 사연은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장성한 아들을 두고 있는 60대 부부입니다. 그런데 요즘 남편과 저 둘 다 병이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우리 부부가 사는 10억 상당의 주택을 아들에게 물려주기를 하고요. 또 그냥 물려준 것이 아니라 부모를 잘 모셔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물려주었습니다. 이른바 효도각서를 작성한 건데요. 효도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 남은 아들 A에게 서울 땡땡구 땡땡동의 주택을 증여한다. 둘째, 아들 A는 앞으로 위 주택에서 부모님과 동거하며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 A는 위 부담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감남의 계약 해제, 기타 조치에 관해 일체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않고 계약 해제의 경우 즉시 원상 회복 의무를 이행한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된 거는 이 효도각서를 작성을 했는데도요. 심지어 이제 아들 부부는 주택 1층에 살면서 2층에 사는 부모님을 이렇게 한 번도 찾아뵙지를 않았고 네. 심지어 이 노 부부의 이제 간병은 가사 도우미가 예. 거의 도맡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건강이 또 급속도로 악화되니까 이 아들 부부가 부모님을 요양원에 가실 걸 또 권유를 했어요. 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정말 괘씸한데요?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거야. 위에서 막 뛰어. 2층에서 네. 1층으로. 그래서 올라와 보게. 아, 무슨 일인가 하고. 오.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해도 와볼 만도 한데 네. 기가 많이 막히는데 그래서 이 부모님이 참다가 네. 다시 자식한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이제 소유권을 넘겨주면 이 주택을 판 다음에 남은 돈으로 니들 집을 하나 사줄게. 그러니까 다시 이 소유권을 나한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아들이 한 말이 더 가관입니다. 네. 네. 아니 뭐 엄마 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뭐 굳이 집을 달라고 하냐.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야, 아이고야. 뭐 이건 할 말이 없네요. 말이 안 이걸 어떻게 네. 해야 돼? 네. 아,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소송이 필요하겠죠. 네. 부모 딸 집으로 이사를 간 이후에 이 아들한테 소송 제기를 합니다. 네.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재판을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에서 어떻게 했어요?
법원에서는 다시 부모에게 그 네. 재산을 돌려주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잘하셨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효도 계약이에요. 네. 그래서 집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증여가 아니라 대신에 나를 잘 모셔야 된다, 복양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약속을 받고선 그 집을 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아까 각서에도 있었지만 충실히 복양한다라는 내용은 일반적인 부양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 부부는 뭐 매달 용돈은 줬다고 하지만 그걸 원한 게 아니라 같이 식사도 하고 예. 손주도 보여주고 정말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다 알잖아요. 그럼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증여 계약의 전제가 되는 약속을 어겼다. 네.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반환 판결을 내린 겁니다. 예. 네. 속이 너무 시원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10억 원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라도 지키시면서 이제 따님과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예. 아니 근데 이것 때문에 천륜을 끊게 된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게 된 거 네, 아니에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생각해 봤을 때 빨리 이와 관련해서 법 마련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불효자 방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미 증여를 해줬어요. 줬는데 이제 막 폐륜적인 말을 하거나 정말 자식을 믿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모시지는 않기도 하고 그리고 막 요양시설에 아직 많이 아프지도 않은데 보내버리려고 한다거나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증여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사실 재산을 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재산을 받았으면 부모를 잘 모셔라라는 이런 취지로 이제 그런 법을 개정하려고 지금 논의 중인데 네. 아직까지 이제 입법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 자식 간의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법까지 만들어야 되는 지경까지 왔네요. 네, 좀 안타까운 거죠. 네. 정말 이렇게 좀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주택연금이냐 효도냐 이렇게 보다는 이제 성인이 된 자녀가 있는 60세가 넘으신 부모님들은 이제 주택연금도 가입하시면서 이렇게 자녀들과 잘 살고 이렇게 효도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이 있으면 저 주택연금 대비를 해서 드는 것도 방법인 거예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3억 원 정도 집에 70세가 되면 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91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가입하지 않으면 이 91만 원 정도를 그냥 안 받는 손해보는 택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안전합니다. 국가가 뭐 담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좋은 효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주택연금 저희가 얘기 오늘 많이 해봤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퀴즈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MC 두 분과 네. 김영희 씨 잘 맞춰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OX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 첫 번째 퀴즈는 주택연금을 받던 중에 집값이 올랐어요. 그럼 이 경우에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O, 아니다면 X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X. 연금을 네. 미리 했는데 집값이 올랐다. 올랐다. 저는 처음에 한 대로 그냥 쭉 아니,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값 오르는 걸 지금 막겠다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네? X. 이렇게 정부 정책까지 말씀을 네. 하시면 저는 O. 네, 그것도 본인의 복이에요. 집값이 오른 것도. 그래서 그대로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비례해서. 네. 네. 그럼 정답은 오수진 네, 변호사님께서 정답은 X입니다. X.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이 오르면 그건 본인의 복으로 가지시면 되고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그 당시에 집값이 비쌀수록 그리고 가입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네.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책정된 금액은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제 상관없이 쭉 유지가 되는데요. 네. 이제 그 가입하신 분이 그 부부가 한 명이 이제 사망을 하더라도 계속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값이 오르면은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잠을 못 잘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택연금 들었던 거 일단 해지하고 머리를 좀 써보자면 해지하고 다시 가입을 하면은 이제 그 새로 가입한 거니까 이제 올려서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그건 역시 안 됩니다. 아,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네. 일단 한번 해지를 하게 되면 중도에 그러면 3년 동안은 그 같은 그 주택을 가지고 연금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3년을 못 받는 거네. 예,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재가입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네. 주택이 그 처음에 가입했을 때보다 가치가 낮아졌거나 아니면 이제 같은 가액이면 그때는 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영희 씨처럼 이게 조금 올릴 것 같은
그러니까 해지하고 다시 가입을 해서 더 많이 받겠다. 요건 안 되는 안 겁니다. 되구나. 안 돼. 그리고 이게 이제 거래가가 아니고 예, 시가가 아니고 공시지가예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공시지가가 좀 올랐다 요때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겠어요. 네. 예, 예. 자, 자, 두 번째 다음 퀴즈 퀴즈 볼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는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네.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사를 가게 된 집이 가격이 더 싼 집입니다. 이 경우에 주택연금 또한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O, 그래도 원래 받던 대로 주겠지 생각이 드시면 X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받는 대로 받을 것 같아요. 앞서 한번 책정되면. 왜냐하면 내가 이 쭉 집을 가는데? 팔고 더 네. 싼 집으로 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집으로 다시 들 건데 그러면 여기 공시가대로 받겠지. 아, 다시 책정을 해서. 그러면 O 아닌가? O. 오. 네. 저는 X. 저는 그러면 이사를 안 가죠. 네. 아니 형편이 안 되니까. 극단적이시네요.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야죠. 저는 X. 변호사님 자, 정답 말씀. 정답은 네. 옵니다. 그러면 뭐 다 그렇지. 팔고 완전 싼 집으로 맞아. 가죠. 그리고 연금대로 받고 그러나 또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줄어든 만큼 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뭐한 4억짜리인데 2억 4천짜리로 가면 1억 6천이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만큼 연금 가액이 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가격이 좀 더 비싼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로 좀 더 비싼 데로 가면 그만큼 연금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겠지. 근데 받으려면 주택 가격이 오른 만큼 보증료를 좀 더 내야 돼요. 그게 주택 가격의 1.5%인데 이거를 추가로 부담을 한다면 더 비싼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 보증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자, 다음 퀴즈 볼까요? 다음 퀴즈로 가보겠습니다. 자, 집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재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집을 이제 허물게 된 건데 네. 이때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O, 그래도 집이 다시 지어질 때까지는 뭐 못 받지 이런 생각 드시면 X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니 아이고, 어렵네. 이게 집을 허물어도 그 집에 내 집이 올라가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재건축이라는 게. 그리고 더 비싸진다고 그 집이. 그쵸. 새 집 쫙 지니까. 그럼 하지. 뭐 받는다가 0이에요? 맞습니다. 네. 난 0이야. 오, 저도 받는다. 네. 네. 그게 허물어져 있지만 가치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오늘 정답률이 너무 좋아서 네. 같이 갈래. 컨디션이 너무 좋으신데요. 제가 이쪽에 관심이 좀 있어요. 재건축 쪽에 그렇다면 저도 슬며시 따라갈게요. 오늘 처음으로 세 분이 이렇게 의견 통일을 보셨어요. 슬며시 다 맞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그 지위를 주택 재개발, 뭐 조합 지위라든지 이런 것만 유지한다면 사실 문제가 없고요. 뭐 그 물건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를 자신이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2개월마다 좀 입증한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하다가 이 조합원 지위를 누구한테 양도를 하게 되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이제 한다 그러면 지위 계속 되고요. 지위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네. 그럼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퀴즈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는 이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려면 뭐 가입자는 물론이고 뭐 배우자 둘 중에 한 분은 담보주택에 사셔야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전세나 월세를 주게 되면 주택연금을 못 받게 되거든요. 자, 이제 퀴즈 갑니다. 1년 이상 집을 비웠을 때 네.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O,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X 들어주시면 됩니다. 집을 비워도 이 집은 내 집이잖아. 그쵸. 딴 데 가서 그쵸. 내 장기간 여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월세나 전세를 준 게 아니라 그냥 주인이 집을- 사는 상태에서 1년간 집을 비웠다. 네. 이 이건 받을 수 상황에서는 있죠. 받지. 네네. 봤지? 그렇죠. 네. 뭐 여행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오. 내 집인데. 이렇게 세 분이 되게 시선을 교환하시면서 이렇게 오를 주시는데 아니 이게 내 교환을 하시면서 집이니까. 그렇죠. 이게 집이 뭐 어디 도망가냐고. 그러신 거죠. 네. 난 받는다. 네. 저도. 변호사님. 네, 요거는 정답이 애매한데 세모입니다, 세모. 세모요? 네, 왜냐하면 원칙은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집을 비우면 연금 지급이 중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 부부 중에 한 분 또는 두 분이 다 거주를 하시면서 그 주택의 일부만 뭐 사글세나 월세 정도로 보증금 없이 이렇게 빌려주시는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요양시설이든 병원이든 입원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이럴 때에도 1년 이상 집을 비웠지만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명확히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자꾸 이런 식으로 세모 만드실 거면 판넬에도 세모를 이거 화를 걸고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주택연금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풀어봤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면 절대 나쁘지 않은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냥 사는 게 아니죠.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 할 텐데요. 집이 있다면 누구나 내는 게 또 관리금이잖아요. 네. 그래서 관리비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로 준비를 해봤는데 혹시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네. 관리비 혹시 얼마나 내세요? 25만 원 정도 저는 내고 있어요. 네, 뭐 저희 집도 그 정도? 거기서 조금 더 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전화 써도 돼요? 전화 찬스? 본인이 안 되세요? 생방 중에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맞아요. 꼭 이렇게 관리비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분이 계신가 하면 다른 분은 몰라요. 사실 저는 제가 조금 그랬는데 네. 저는 저희 집은 한 30만 원 조금 아, 넘게 나오고 네. 여름이나 겨울에 이제 에어컨, 뭐 난방비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저도 좀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 원 네. 아니면 좀 겨울에 한 40만 원 그 네.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난방하고 이러면 뭐 그쵸. 맞는지 모르겠네요. 네. 틀렸다고 또 혼났나.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 아파트에 살고 네, 계신 네, 거잖아요.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 국민 중 49.2%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명은 그냥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비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는 세대 평균 관리비를 119만 원 내고 있다고 합니다. 100만 원이 넘어요, 관리비가? 관리비가 왜 전국에서 이렇게 비싸요? 유일하게 100만 원이 넘는 뭐야, 뭐 저택에 살아? 그래서 아파트가? 뭘 관리해 주시냐고 지금 말로 물어보셨는데 관리해 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요? 되는데요. 뭐 아침 식사부터 세탁 대행, 발레 파킹까지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요. 아파트에? 사용한 만큼 관리비에 포함돼서 청구가 됩니다. 그리고 입주민들의 안전과 보안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것도 특징인데요. 뭐 출입자의 모습을 다 영상으로 저장을 하고 일괄 소등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난방도 원격 제어 기능을 갖춰서 홈 네트워크 시스템까지 두고 있는데요. 드레스룸에는 비상벨이 달린 금고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아파트 내에 피트니스 센터와 북카페 등이 마련돼 있어서 요즘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와, 저 여기 출연료를 좀 올려주시면 열심히 모아서 저런 아파트 살고 싶다 진짜. 관리비로. 네. 저런 데는 관리비도 관리비지만 비싸서 주택연금 가입도 못하는 거? 그런 거 힘들죠. 사실 뭐 관리비가 100만 원, 뭐 네. 아직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시니까 평균 관리비는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극단적으로 제가 너무 뭐 100만 원이 넘는 네. 아파트를 말씀드렸는데 이 통계로 보면 아파트에 사는 국민 한 명당 연간 85만 원 정도 네. 관리비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는 한 340만 원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연간으로 85만 원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낼 때는 그냥 내는데 세세하게 이게 맞는 건지 네. 확인하고 이러셨나 모르겠어요. 확인 같은 건 잘 안 해봤던 거 그냥 같아요. 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뭉뚱그리 얼마 이러면 그냥 내는 거지. 네. 또 카드로 바로바로 나가기도 하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반상회나 뭐 부녀회 또 뭐 입주민 회의 같은 단체 그 활동에 참여를 안 하면은 이 내역을 꼼꼼히 따져보기가 좀 힘들고 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어디에 쓰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거든요. 맞아요. 네. 대부분 분들이 다 그러실 맞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점을 악용해서요. 일부 아파트에서는 부당하게 관리비를 걷어서 적발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 아파트 직원이 관리비를 걷어서 그렇게 횡령을 했다가 적발이 돼서 사회적 문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네, 네. 이 사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격리 직원 A씨가 했던 행동인데요. 네. 2016년 11월부터 지금 올해까지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지출 결의서 금액을 부풀리거나 장기 수선 충당금 뭐 이런 것들을 빼돌린 수법으로 무려 84차례에 걸쳐 2억 3,500만 원을 어이구. 가로챘습니다. 네. 방법이 이런 거예요. 10만 원짜리 자물쇠 가격을 6자 딱 씁니다. 610만 원. 어휴. 또 11만 원짜리 CCTV 가격을 네. 9자 딱 붙여서 911만 원. 그걸 딱 하면 뭐 확인 안 하거든요. 야. 그러다 보니까 지출기에서 금액 숫자를 고친 다음에 그 차액을 자신이 빼돌렸다고 합니다. 야, 이거 걸릴 수밖에. 11만 원짜리를 911만 원, 10만 원짜리를 610만 그러니까요. 원. 야, 이 사람 강 크네. CCTV를 1,000만 원에
그래서 적은 2억 거예요. 넘게 횡령을 했다. 네, 정확히는 어허. 2억 3,500만 원을 가로챘다고. 야. 근데 이게 어떻게 안 걸리지? 왜냐면 이게 2년씩이나 네. 이렇게 했고 또 주민들을 모르고 계속 아파트 관리비를 내라고 한 거를 또 그냥 순진하게 계속 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알고 나면 배신감이 크고 화가 그럼. 너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뭐 공공요금도 손대고 뭐 엄청나게 이제 그래요. 해보니까 다 되니까 다 한 겁니다. 공공요금을 손대다가 연체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한 200여 가구 소규모 가구인데 연체 사실이 발각되다 보니까 이 횡령 사실을 알게 된 거고 사실은 너무나 관리가 이 감독이 부실했는 거예요. 부실하지 않았으면 미리 발견했을 건데 연체된 이후에 그 이후에 알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 부풀렸으면 바로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처벌해야죠. 예, 그렇죠. 이건 업무상 횡령이죠. 네.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고요. 네. 지금 금액이 이 정도면은 실형 충분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네. 주민들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예, 거예요? 법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이런 범죄에 있어서는 그 횡령을 했던 직원이 이미 이 돈을 다 어딘가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만약에 그 출처만 찾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직원의 뭐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이 직원이 갖고 있는 부동산 이런 것들을 미리 가압류를 해두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절차상으로는 형사소송에서는 일단 수사 단계에서도 합의를 할 수가 있고 재판 단계에서는 형사 배상 명령 신청이라고 해서 이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가지 않고도 피해 금액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주민들이 십시일반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제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형사에서 배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민사소송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서 이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원이긴 합니다. 실제 집행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돌려받은 사례가 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북에 있는 아파트에서 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나서가지고 횡령했던 그 직원 그리고 그 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소장을 상대로 해서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결국에는 총 횡령한 금액 중에 그 횡령한 여직원이 1억 500만 원 정도 상당을 이제 돌려내라고 판결을 받았고 다만 관리소장이 사실 미리 알았었더라면 이렇게 피해가 커지지 않았을 텐데 그 관리소장에 대해서는 16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그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는 금액이 이렇게 크진 않죠. 그게 횡령의 공범은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힘을 합쳐서 그 범죄 사실을 밝혀냈고 결국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소송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이 검침 오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수도라든지 뭐 전기 네. 검침 오류 때문에 돌려받은 적도 있습니다. 특히 재검침을 해보니까 그거보다는 더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 요금을 이게 새로 그 차익을 돌려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좀 이상하다 싶으면 입주자 대표회라든지 관리사무소, 특히 반상회 같은 게 그런 게 좀 필요할 상황인 것 네, 같아요. 네. 그것을 통해서 부당하게 냈던 관리비를 돌려받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부 아파트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빈번하게 일어나서 예. 좀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실제로 좀 이렇게 비리가 의심되는 아파트다 이렇게 보이는 단지 816개 단지를 조사를 했어요. 개수도 많은데 87%인 713곳에서 무려 3,435건의 비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횡령 방법도 말 그대로 정말 가지가지였다고 합니다. 앞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뭐 회계장부의 숫자를 바꾸던지 아니면 관리비로 좀 여러 가지 다른 수익이 났는데 그걸 아예 기재하지 않고 횡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였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아파트뿐이 아니에요. 오피스텔 같은 것도 굉장히 큰 것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데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관리비가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첫 번째로 뭐부터 해야 됩니까? 네, 우리 집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다. 네. 딴 집에 비해서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접속해 보시면은 매달 단지별로 관리비 항목을 47개로 세분화해서 각각의 항목마다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회원가입이 없이도 관심 단지의 관리비 수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내에서는 이제 전월 관리비와 이번 달 관리비의 그런 차이가 어느 정도고 그 이유가 뭔지 요거를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과다하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노후도, 가구수, 난방 방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비슷한 유사 단지와 비교를 해서 지금 과다하게 청구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고 그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확인하고 또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는지 또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또 작은 꿀팁을 하나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네. 또 판넬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바로 주부님들이 거의 뭐 많이들 보시는 그러네요. 관리비 내역서잖아요. 일반 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뭐 이런 거 쫙 오잖아, 그죠? 네. 그래서 합계 이렇게 딱 찍혀 있는 거고. 근데 가려놓은 건 뭡니까? 가려놓은 건 여기서 이제 주부님들이 좀 돌려받을 수 있는 관리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승강기 전기세입니다. 특히 이게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분들한테는 아, 그렇죠. 이 승강기 전기세가 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잘 이용도 안 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또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네. 또 승강기가 바로 연결돼 있지 않다면 이건 좀 정말 부당한 관리비이기 그렇지.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층도 그래요, 2층도. 1, 2층. 맞아. 2층 사시나 봐요. 아니요, 잠시만. 2층 서운할까봐. 1층. 2층도. 그렇지. 오, 그렇군요. 근데 지하가 있다면 상황은 좀 달라지는데. 달라지는데 네. 만약에 연결이 안 그렇죠. 됐다면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다음은요? 번째로는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이 세입자의 경우에 이사를 간다면 네. 관리비에서 장기수선 네. 충당금이라는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주인이 저 복도방에서 주라고 그러던데. 아 정말요? 예. 그럼 정말 좋은 주인과 복덕방 아 근데 분이세요. 예. 저도 이거 명세서에서 저 부분을 보긴 했는데 네. 저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좀 건물이 시간이 지날수록 낡기 마련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좀 관리를 잘해줘야 아파트도 뭐 튼튼하게 계속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외벽을 칠한다든지 아니면 좀 아파트를 관리할 때 바로바로 돈을 주민들한테 걷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관리비 명목으로 이렇게 쌓아서 적립해두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 네. 이 장기수선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본인이 소유한 그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네. 소유자, 집주인이 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세를 주거나 아니면 뭐 월세, 임대차 같은 걸 할 때 저렇게 관리비 내역서를 받아보면 저 중에서 다른 뭐 수도비라든지 전기 이런 것들은 세입자가 쓰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요거를 매번마다 집주인한테 가져가서 장기수선 충당금 이건 내가 낼 게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꼬박꼬박 다 내시고 나중에 전세 기간이 만료가 돼서 나가실 때 맞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제 총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얼마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금액을 집주인한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한테 진짜 꿀팁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네, 네.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주인이 네? 무슨 말씀을 어떤 일을 모른 척하고 안 돌려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있죠. 잘 몰라요. 뭐요?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직접 하기보다는 공인중개사, 예전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네. 얘기하면 대부분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본인이 냈던 거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이 집주인한테 주면 집주인은 돌려줘야 됩니다. 안 주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TV 보시는 분들 중에 나 안 받았는데. 세상에 네. 말하시면서 안 받고 그냥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괜찮습니다. 안 괜찮을 괜찮아요? 수도 있는데 10년까지는 괜찮거든요. 이사 가고 네. 나서 10년이 됐다면 지금이라도 영수증 떼가지고 네. 돌려달라고 해도 됩니다. 10년 안에. 네. 10년 안에. 10년 안에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가서 내가 냈던 그 영수증을 받고 받아서 네. 주인한테 예. 청구를 해라. 집주인한테 청구하면 집주인이 준다. 네가 낼 거를 내가 네. 냈기 때문에 돌려달라. 안 주면 안 주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 대부분 돌려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TV 수신료입니다. 이건 뭐지? 이게 저희가 최근에 모르는데? 좀 아이 교육 때문에 네. 집안에 TV를 안 두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네, 네. 이럴 때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 수신료 해지 요청을 하시고 집에 TV가 없다 이거를 이제 확인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에 좀 이동통신사 IPTV 많이 신청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유선 방송료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단체로 유선 방송료를 신청을 하는데 네. 본인은 또 나는 이 업체의 제품을 이용하고 싶다고 해서 다른 제품을 쓰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용료를 빼달라고 꼭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네, 뭐 몇 개나 있겠어 했는데 꽤 있네요. 네, 돌려받지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꼭 이제라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고가 나면 이게 뭐 대형 사고든지 조그만 사고든지 사고가 나면 확실하게 그 원인 그리고 누가 잘못을 한 건지 잘못을 가려내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게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블랙박스입니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소방 헬기 사고 있었죠. 그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블랙박스가 인양이 되면서 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방 헬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에서도 블랙박스의 역할은 정말 중요해지고 네, 네.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사건의 원인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도 그대로 풀어줄 수 있고 해소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블랙박스 영상을 저희가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한 남성이 갑자기 달리는 차량 앞으로 달려듭니다. 네, 이어 차량을 한번 쳐다보고 갑자기 도로에 또 들어눕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곧 다시 일어나서 갑자기 차량을 막아섭니다. 네. 위협을 느낀 여성이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네. 어머. 차 위에 올라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 남성은 이렇게 유리창을 마구 깨뜨렸고요. 어머. 이 놀란 운전자와 동승자가 바로 옆에 있던 버스로 급하게 피했습니다. 결국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나서서 이 남성을 붙잡은 뒤에야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네. 야, 저 시민들이 도움이 있으니까 다행이지. 오네. 막 뛰어오네요. 굉장히 놀라셨을 아니, 저거 것 무슨 같은데요? 일이에요, 저게?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현장에서 네. 이 남성을 재물손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를 했는데요. 네. 만약에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목격자의 진술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네. 억울한 경우를 당할 수도 있었던 그러네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게 저렇게 고스란히 다 찍혀 있으니까 네. 확실한데 만약에 저게 없었다면 또 한참 분쟁을 해야 되겠죠. 네, 본인 네. 또 아니라고 우길 테고. 그렇죠. 블랙박스가 있었기 때문에 좀 엄하게 처벌할 수가 있었던 거네요. 네, 또 맞습니다. 다른 게 있습니까? 네, 최근에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은 아실 것 같아요. 이 제주도 승합차 폭행 사건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안에 피해자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까지 있어서 더욱 공분을 샀는데요. 이 관련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난폭 운전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이 상대 운전자에게 이렇게 항의를 하고 운전자 아내가 폭행 장면을 찍고 있자 저렇게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던져버리는 던져버렸어. 것까지 네.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유리를 그냥 손으로 깬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가와서 폭행을 하고 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의 핸드폰까지 빼앗아서 저렇게 멀리 던져버리는 모습입니다. 야, 무엇보다 저건 뒷자리에 뭐. 아이가 타 있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타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 처음에는 이 앞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재물손괴랑 폭행죄만 경찰이 적용을 했다고 해요. 네. 많은 분들이 좀 상당히 놀라고 공분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자 이제 제주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자 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까지 적용을 해서 지금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막 인터넷이나 이런 데 공개되고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봤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맞아, 올라갔다고 맞아. 들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더 엄하게 좀 벌해달라 이런 게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이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해지고 네. 있는데요. 근데 무엇보다 이 블랙박스 영상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네. 게 바로 뺑소니 범죄입니다. 그렇지. 네, 뺑소니 네. 범죄인데 특히 이 차량 장비 때문에 뺑소니범 10명 중에 9명, 그러니까 90%죠. 네. 90%는 붙잡혔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뺑소니를 치고 도망가는 차량을 붙잡으려고 77살 이제 할머니께서 예. 매달려 있었는데 그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신호에 걸려 멈춰서 있던 차량 뒷부분을 어. BMW 하얀색 차량이 와서 저렇게 추돌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가 바로 버려. 도망을 그러나요? 가는데요. 네. 이 놀란 피해 차량이 상향등을 켜고 저렇게 추격을 합니다. 네. 근데 신호에 걸려 멈추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머. 저렇게 피해 차량에 탔던 77살 여성 양모 씨가 매달려 있다가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넘어지는 네. 모습까지 볼 수 있는데요. 저 네. 상태에서도 그대로 도주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하네요. 그런데 이 영상이 블랙박스에 담기면서 또 증거 자료가 된 거고요. 아니, 어떻게 저 할머니 매달고 저 사람 둘이 매달려 있는데 그대로 도망가. 그대로 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봤더니 네. 바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경찰이 다가가자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남성은 곧바로 구속됐다고 합니다. 네, 이 영상을 또 시민들이 제보를 네.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의 블랙박스 영상은 내 사고에도 중요하지만 네. 다른 사람의 사고에도 그래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해당 차량뿐만 아니라 네.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많이 봤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작년에는 이 신차 판매 대수보다 더 많은 200만 대 넘게 판매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네. 하지만 저 관리를 잘못해서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상황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게 달고 다니면요. 네. 뭐 메모리 칩이 뭐가 부족합니다. 네. 뭐 이런 거 있어요. 맞습니다. 잘 몰라요. 그런 거 근데.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또 판넬로 제가 블랙박스 네, 점검과 정리 한번 관리법에 해주세요. 대해서 한번 네.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판넬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네요. 힘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네, 첫 번째로 이 소모품인 그래. 메모리 카드 관리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블랙박스가 상시 녹화 기능을 쓰고 네. 있어요. 근데 이제 녹화를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이 메모리 카드의 수명이 감소를 해서 네. 아예 녹화를 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메모리 카드는 2주 단위로 포맷을 해 주시고요. 네. 1년마다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네. 네. 저게 자체 포맷 기능이 있는 것도 있는데 옛날 거는 저게 안 돼요. 컴퓨터에 넣어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 어르신 쓰고 계시면 좀 해주세요.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블랙박스 녹화 여부 확인인데요. 이한 달에 한 번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있지만 좀 내가 운전을 잘하고 있나 이런 확인도 되니까 꼭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로는 가해 차량 번호판 식별을 위해서 해상도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네, 보통은 가게에서 추천하는 걸 많이 사세요. 근데 찍혔어도 앞에 차량 번호판이나 이런 게 식별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는지 꼭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은요. 네, 마지막은 건물 내 주차장 또는 그늘의 주차인데요.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블랙박스가 또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건물 안이나 예. 그늘에 주차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여름에도 점검 잘 하셔야 되겠네요. 네,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사고 났을 때는 그 근처에 CCTV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 뒤에 있는 차량이나 앞에 있는 차량을 확인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카메라가 찍을 딱, 수도 있죠. 그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수사하고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블랙박스 정말 중요하네요.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흔히 재테크라고 하면 은행 예금, 적금, 부동산 투자 등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취미로 돈 버는 이색적인 재테크 방법 있다고 합니다. 우선 화폐 재테크인데요. 경매 사이트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며 동전은 발행 연도, 지폐는 시리얼 번호가 오래될수록 높은 가격에 거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와인 재테크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소량 생산으로 구하기 어려운 와인을 저렴하게 구매한 후 값이 올랐을 때 되파는 방법과 와인 생산 회사나 와인 자체에 투자하는 펀드, 실물 자산 펀드, 경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정판 운동화를 이용하는 재테크도 있죠. 운동화는 완판이 되었을 경우 희소성이 높아져 가격이 2배 이상 오르기도 합니다. 운동화를 사고 팔고 교환도 할 수 있는 스니커 하우스 행사도 있는데요. 2017년부터 시작한 이 행사는 미국, 동남아를 비롯해 국내에서도 11월 16일까지 열린다고 하니 운동화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1일, 오늘이 빼빼로 데이라는 건데, 이게 올해는 예년같이 과자가 그렇게 안 팔린대요. 그래요? 대신에 가래떡을 이렇게 착 만들어서 아. 선물하는 분들도 많고. 네. 오늘 농업인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쌀의 소중함, 그리고 쌀을 소비하는 측면에서 가래떡 많이 한다 이런 얘기고, 또 해군 창설일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그런 기념일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